여러분, 주머니에 단 한 푼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낯선 외국 땅에 툭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막막하네요. 그렇죠. 당장 오늘 저녁에 당장 굶주린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언어는 겨우겨우 통할지 몰라도 문화는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현지인들은 여러분의 출신 국가를 역사적으로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최악의 조건이 다 모여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누군가 구호품이라도 적선해 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네, 그게 당연한 인간의 방어 기제죠. 하지만 수천 년 전 이 벼랑 끝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대 기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녀의 생존 전략이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인 룻기 2장입니다. 이 텍스트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가난하다, 이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다는 걸 아셔야 해요. 가난 그 이상이다. 네. 모압 출신의 여인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넘어왔거든요. 남편들도 없고 재산도 없는 이방인 과부 2명인 거죠. 아,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과부라는 위치는 정말 취약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인, 경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절대적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생존을 위해서 룻이 가장 먼저 선택한 행동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네, 주도적으로 나선 거죠. 근데 오늘날의 감각으로 보면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 행동인지 팍 와닿지가 않거든요. 단순히 시골길을 걸으면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그런 낭만적인 풍경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혀 낭만적이지 않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하나 있었어요. 가난한 자나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추수할 때 밭 모퉁이의 곡식을 다 베지 않는 거죠. 아, 약간 고대판 사회복지제도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고 남겨두는 복지제도였어요.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현실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늘 다르니까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허닉을 굽히고 이삭을 줍는 일은 막 엄청난 중노동일 뿐만 아니라 텃세나 조롱,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에까지 노출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역사적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은 단순히 이웃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종교적으로 대립했던 완전 적국이던데요. 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모압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적대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와,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 과부가 그 밭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요, 젊은 이방인 과부가 방어막 하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혐오와 폭력의 타겟이 되는 것을 스스로 감수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존을 위해 적진으로 그냥 뛰어든 격이죠. 진짜 목숨을 건 외출이었네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생존의 현장에서 텍스트를 보면 굉장히 묘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룻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하거든요. 네,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의 밭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짜 단순한 운명적인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텍스트가 다른 메시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우연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주도적인 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룻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린 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졌죠? 네, 밭을 관리하는 사환이 밭주인인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셔야 해요. 사환은 룻을 가리켜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와, 아침부터 쉬지 않고 계속이요? 네, 엄청난 작업량과 성실함인 거죠.
이건 그냥 밭에 가서 몇 준 구걸하러 온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니네요. 마치 자신을 증명하려는 듯한, 뭐랄까, 압도적인 근성입니다. 맞습니다.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생존 수단에 진짜 전력을 다한 겁니다. 그녀가 보여준 이 치열한 태도와 주도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그 밭에 도달하는 우연도 없었을 거고요. 아, 이후에 이어질 만남도 성립할 수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한 기회조차 비껴가기 마련이니까요. 정말 공감됩니다. 아무튼 그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 마침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딱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다가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일꾼들도 똑같이 축복으로 화답을 하거든요. 네, 아주 훈훈한 장면이죠. 저는 이 짧은 인사말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의 윤곽이 아주 뚜렷하게 잡히는 걸 느꼈어요. 뭐랄까,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차가운 고용주가 아니라 현장의 일꾼들과 아주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따뜻한 리더라 할까요? 훌륭한 관찰이십니다. 보아스는 권위로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받는 덕장이었어요. 덕장, 좋은 표현이네요.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진 리더가 자신의 밭에서 묵묵히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낯선 모압 소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그녀의 정체와 아침부터 보여준 그 놀라운 성실함을 다 전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의 반응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서 전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제안을 하잖아요. 네, 엄청난 호의를 베풀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면서 물리적인 보호를 딱 약속해요. 심지어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하고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까지 합니다. 당시 이방인 과부가 혼자 밭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아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둘러싼 모든 위험 요소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죠. 방어막을 쳐준 거네요. 네,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당할 수 있는 희롱이나 배척을 자신의 권위로 강력하게 막아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솔직히 좀 삐딱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드물잖아요. 돈 많고 힘 있는 지주가 아무 연고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렇게까지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게 현실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선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보아스가 그저 마음씨가 뭐 엄청나게 좋은 현실성 없는 억만장자 자선가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동기나 보상체계가 작동을 한 걸까요? 룻 본인도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묻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요,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찌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맹목적인 자선이나 가벼운 동정심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대답 속에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가 들어있거든요. 아, 어떤 대답을 했죠?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렇게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룻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이미 그 지역 사회의 소문으로 쫙 퍼져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평판입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그 흔들림 없는 헌신, 안락한 고향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그녀의 결단이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었던 거죠. 와, 평판이 자본이 되었다. 네, 저는 이것을 현대적 개념으로 숨겨진 구인 시장에 비유하고 싶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이력서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어머니를 돌보았던 그녀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그녀의 평판 자본이 되었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보아스라는 거물을 움직이는 강력한 신용보증서 역할을 한 겁니다. 와, 신용보증서라니. 정말 완벽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단순히 불쌍해서 적선을 한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이미 고결한 성품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의 형태를 보면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수준을 훌쩍 넘어섭니다. 물리적인 안전망을 쳐주고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식사 시간에 그녀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죠. 식탁에 같이 앉는다고요? 네, 가장 낮은 계층의 이방인 저성을
유력자의 식탁에 동석시켰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엄격한 계급 질서를 뛰어넘어서 그녀를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식사 장면 이후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몰래 내리는 비밀 지시도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일꾼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게 놔두고 심지어 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 버려두어서 그녀가 주울 수 있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주 섬세한 배려죠. 네, 꾸짖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요. 처음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 마치 사장님이 몰래 직원들을 시켜서 인턴 책상 위에 현금이 든 봉투를 슬쩍 올려놓으라고 지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현금 봉투냐? 네, 근데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비유는 틀린 것 같습니다. 돈 봉투를 그냥 몰래 올려두는 건 오히려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긁는 가벼운 동정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 비유를 조금 수정하자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실한 인턴에게 사장님이 무작정 현금을 쥐어주는 대신에 그 인턴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쉬운 프로젝트를 하나 다 배정해주고 거기에 엄청나게 높은 성과급을 보장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 훨씬 좋네요.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인 도움을 듬뿍 주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인턴은 자신이 구걸한 게 아니라 스스로 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얻어냈다고 당당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아, 그 비유가 훨씬 와닿습니다. 자존심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풍성하게 채워주는 배려. 룻은 분명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육체적으로는 엄청 고됐겠죠. 하지만 보아스의 그 세심한 배려 덕분에 그녀는 수치심이나 비참함 대신에 내 노동으로 오늘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당당한 성취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네요. 바로 그 존엄성을 지켜주는 배려가 보아스라는 리더의 진면목입니다. 덧붙여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영적인 축복까지 해준 거군요. 네, 자신이 주는 곡식은 그저 작은 도움일 뿐이고 너의 그 선한 삶은 신적인 차원에서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그녀의 가치를 한껏 높여준 것이죠. 룻은 이 말에 아주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육체의 허기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느꼈을 깊은 소외감과 영혼의 허기까지 완전히 채워진 완벽한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과정이 룻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봐야 하는데요. 저녁이 되어서 룻이 주운 보리를 타작해보니까 그 양이 무려 한 에바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 한 에바를 현대 부피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22리터, 무게로는 10kg이 훌쩍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10kg이요? 와. 네, 고대 농경사회에서 여성이 하루 종일 남이 흘린 이상만 주워서 모을 수 있는 양이 절대 아니죠. 보통은 하루 종일 꼬박 일해도 기껏해야 하루 이틀치 식량을 겨우 얻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삭집기니까요. 그런데 룻은 약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두 여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식량을 단 하루 만에 얻어낸 거예요. 엄청나네요, 진짜. 10kg이 넘는 곡식을 어깨에 짊어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는 룻의 발걸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집에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쏟아지는 곡식과 보아스의 식탁에서 룻이 싸온 남은 음식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진짜 놀랐을 거예요. 텍스트를 보면 나오미가 도대체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하면서 막 다급하게 묻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법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침에 텅 빈 손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로 나갔던 며느리가 몇 주치 식량을 잔뜩 짊어지고 돌아왔으니까요. 이건 진짜 기적이죠. 네, 누군가의 아주 각별하고 의도적인 호의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나오미는 단번에 직감한 겁니다. 이 장면은 정말 극적인 반전 스릴러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치 아침에 길거리에서 푼돈이라도 주워보겠다고 나갔던 가족이 저녁에 묵직한 금괴를 들고 돌아온 격이거든요. 금괴, 아주 적절하네요. 그런데 룻이 오는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고 밝히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을 해버립니다. 그 은인이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줄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담을 넘어서 구조적인 구원의 서사로 딱 확장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보아스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의 깊은 절망은 한순간에 벅찬 희망으로 싹 뒤바뀌거든요. 맞아요. 나오미의 반응이 확 달라지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 그 기업을 물을 자. 제가 영어 텍스트를 보니까 이 단어를 Guardian Redeemer, 그러니까 Guardian Redeemer라고 번역을 해두었던데 이 제도의 정확한 메커니즘이 뭔가요? 단순히 돈이 많은 친척을 뜻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고대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회적, 법적 보장 제도를 아셔야 합니다. 현대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고대의 파산보호법, 생명보험, 그리고 가문 보존 제도를 하나로 싹 다 합쳐놓은 것과 같아요. 와,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군요. 네,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팔아버렸거나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는 후손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덜컥 죽었을 때 여력이 있는 가장 가까운 유력한 남성 친척이 의무적으로 나서야 하는 제도입니다. 아, 의무적으로요. 네, 그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팔린 땅을 되사서 돌려주며 과부와 결혼해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이자 아주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단순히 그날 하루 밥을 먹여준 친절하고 돈 많은 이웃 아저씨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는 룻과 나오미의 완전히 파탄난 삶의 기반 자체를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재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구원자였던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침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향할 때만 해도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그냥 오늘 하루 굶지지 않는 것, 즉 1차원적인 생존, 서바이벌이었습니다. 생존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올린 헌신적인 삶의 태도와 평판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가진 선의, 그리고 고엘이라는 법적 장치와 맞물리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단 하루의 생존 투쟁이 무너진 가문의 영구적인 미래와 회복을 의미하는 구속, 즉 리뎀션의 가능성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정말이지 들을수록 소름이 돋는 인과관계입니다. 생존의 절박함 속에서 룻이 흘린 그 땀방울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아스의 밭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문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마스터 플랜으로 진화를 했네요. 정말 아름다운 시너지죠. 이후에 룻은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보아스의 일꾼들과 함께 아주 안전하게 머물면서 이삭을 줍게 되잖아요. 단순히 하루의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전망 안으로 완전히 편입이 된 거군요. 네, 룻과 나오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두려워하는 그 절망의 밤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자리에 있던 약자의 치열한 노동과 진정성, 그리고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약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베푸는 세밀한 환대가 탁 결합되었을 때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어떤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지. 와, 기적적인 회복이요. 네, 이 고대 텍스트는 그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절망의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뜻밖의 환대와 구조적 구원으로 이어지는 룻기 2장의 숨막히는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텅 빈 손으로 사지로 나섰던 이방인 과부가 어떻게 생존을 넘어 미래를 보장받게 되었는지 그 이면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았죠. 네, 거기는 결코 맹목적인 우연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묵묵히 쌓아올린 평판자본, 뼈를 깎는 성실함, 그리고 타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리더의 섬세한 배려가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혹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쌓아가는 평판과 태도는 결코 허공으로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요. 흔적이 남죠. 네, 룻의 헌신이 베들레헴 전체의 소문으로 퍼져서 결국 보아스를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 역시 우리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숨겨진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텍스트 속에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부러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버려두라고 아주 은밀히 지시했던 대목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섬세했던 배려 말이죠.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몰래 흘려두었던,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내 힘으로 이뤄냈다고 굳게 믿으면서 무사히 주울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이삭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의 성취 이면에 깔려있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배려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혹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묵묵히 쌓아가고 있는 그 사소해 보이는 선의와 긍정적인 평판이 미래의 어느 날 완전히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떤 압도적인 수확과 환대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으로도 든든해지네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막막하고 두려운 벼랑 끝의 순간이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온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를 만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과 커리어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아주 새롭고 깊은 통찰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고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지식의 발견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계속해서 본질을 향해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